여러분, 지금 물가가 미쳤잖아요. 근데 온갖 것의 가격이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너무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하시죠.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진짜 king 맛있어. take his throne. 역시 한국인은 앞심이야.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안 오른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바로 이 밥값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공깃밥 1,000원, 가마솥밥 3,000원. 왜 모든 것엔 가격이 오르는데 이 공깃밥, 밥값만 안 오르는 걸까요? 손님들 다 싫어하거든요. 항상 1,000원. 항상 1,000원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는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밥에 민감한 걸까요? 안부 인사부터 감정 표현까지 모두 밥으로 가능한 민족. 우리가 밥의 민족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세계 3대 곡물이 쌀, 밀, 옥수수거든요. 그중에 옥수수는 아메리카에서, 밀은 유럽에서, 쌀은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이 돼요. 이 쌀이 벼의 씨앗에서 껍질을 벗겨 나오는 나달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벼의 생장 조건이 더운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아시아 지역 기후랑 잘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벼 재배 면적의 90%가 아시아에 분포하는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순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11위쯤 돼요. 근데 중국, 인도랑 비교하면 우린 좀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쌀 생산 1등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쌀을 재배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일단 벼농사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필수인데 우리는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위도가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기온도 낮고 기후도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쌀은 밭이 아닌 논에서 재배하는데 이 논은 물을 관리하는 관계시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산이 많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평지도 얼마 안 되고요. 대신에 재배하기에 이렇게 까다롭기는 해도 쌀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많아요. 이 18세기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밀은 하나를 심으면 6알밖에 수확하지 못했던 반면에 쌀은 하나를 심으면 25알에서 30알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밭은 한번 수확하고 나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논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한 해에 2번 이상도 수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다른 곡물에 비해서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진짜 엄청 좋은 작물인 거예요. 같은 면적의 땅에서 쌀 농사를 지으면 다른 작물을 짓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가 있었어요. 쌀을 주로 농사 짓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벼농사를 지은 거고요. 오히려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배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벼 재배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어요. 이 심지어는 벼가 자라기 어려운 만주나 사막 기후인 중앙아시아에서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2020년에는 벼농사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받고 건조 지역용 벼 품종을 개발해서 사막에서 수확하기까지 했어요. 대단하죠? 지금이야 이렇게 사막에서 벼를 수확할 정도로 대단한 재배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벼 농사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쌀 농사 마스터가 됐을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언제부터 쌀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일단 한반도의 벼 농사가 전래된 건 후기 신석기 때라고 하는데 확산된 건 청동기 시대 중기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썰이 있는데 인도 동북부 아삼 지역에서부터 중국 운남 지방을 거쳐서 아시아 각 지역에 퍼졌다는 설이 지금까지는 제일 유력해요.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예요.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2대 문무왕이 즉위 6년 2월에 명을 내려서 처음으로 벼를 심을 도전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쌀이 화폐 대신에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쌀이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건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인데 이때 당시에 정부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을 펼치면서 벼농사가 확대가 되고 덕분에 쌀 생산이 꾸준히 증가해요.
농사직설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도 편찬이 되고 모판에서 싹을 틔운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모내기도 이때 자리 잡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생산량은 부족해서 주 소비층은 주로 지배계층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뭐 명절이나 제사 때처럼 특별한 날에나 쌀밥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라의 세금으로 바쳤어야 하다 보니까 한 해 쌀 농사는 민심이랑 직결됐어요. 쌀 낭비는 국가적 범죄로 보고 흉년이 들면 금주령을 내렸는데 영조 때는 심지어 술을 팔거나 마시다가 적발되면 귀양까지 보냈어요. 당시 호남 지역 군사를 책임졌던 윤구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래 술을 빚어 마셨다는 이유로 참수에 처해집니다. 쌀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농사뿐만 아니라 쌀 가격 안정화에도 국가가 적극 개입했는데 성동 12년에 설치된 상평창이라는 기관은 오늘날 농협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풍년이 들어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쌀을 사들여서 저장했다가 다시 흉년이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팔아서 쌀값을 조정하는 역할을 이 상평창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쌀밥 한 끼 먹겠다고 갖은 애를 썼는데 흉년보다 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죠. 일본은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이상을 수탈해가요. 당연히 우리가 먹을 쌀은 거의 안 남았고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에 보면 일제강점기 부산에 살던 주인공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에 주인공 엄마가 딸한테 마지막으로 쌀밥을 해주고 싶다면서 쌀을 구하러 다녀요. 제가 짜다시리 뭐로 해줄 형편 못 되고 우린 땅 쌀맛이라도 빼주고 싶습니다. 그거라도 먹이고. 쌀 가게 주인은 일본 감시 때문에 조선 사람한테는 쌀을 팔 수 없다고 난감해하고요. 당시에 쌀이 얼마나 구하기 어려웠고 또 우리 민족한테 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방된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는 베이비붐으로 인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는데 쌀 생산량이 이거를 뒷받침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식량 사정이 점점 더 나빠져요. 1964년 5월 10일 경향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사지경에 놓인 수백만의 인구가 있다. 먹을 것을 달라. 이것이 절박한 우리의 요구다. 지금까지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구호 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달라 하는 내용의 독자 투고가 실려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도 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쌀 소비를 억제하고 대신에 밀가루 소비를 늘리려고 혼식, 분식, 장려운동, 빵으로 점심 먹기 운동 같은 것도 해요. 이 밀은 미국에서 원조를 해줬거든요. 당시 음식점은 무조건 잡곡을 섞어서 팔아야 됐고 엿이나 뭐 떡, 막걸리 같은 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아예 금지가 돼요. 라면이 뜬 게 이때예요.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삼양라면이 출시되는데 1965년부터 혼분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라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이때 정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밥공기 사이즈예요. 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시키면 다 똑같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주잖아요. 이게 1976년에 나라에서 의무로 지정한 거예요. 내면 지름 10.5cm 그리고 높이 6cm로 그릇을 줄여서 밥을 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 담지도 못해. 밥 양도 5분의 4만 담아야 되고요. 이 우리가 원래부터 고봉밥으로 먹던 민족인데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정부도 1회 위반에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에 영업 허가 취소를 할 정도로 강하게 통제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뭐 밥 먹는 거지 통제를 하나 싶지만 그때가 야간 통금도 있던 시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아무튼 어떻게 해도 식량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특단의 지시를 내리는데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바로 통일배입니다. 왜 우리가 태국이나 베트남 여행 가면 먹을 수 있는 이 길다란 쌀 있죠? 이게 장립종, 즉 인디카라고 하고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에서 먹는 동그란 쌀을 단립종, 즉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통일벼는 이 두 개를 교배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품종이었어요. 이 통일벼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가 하면 원래도 일본에서도 인디카, 자포니카 잡종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를 해서 교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당시에 서울대 허문회 교수가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 조합을 실험을 해서 결국에 성공을 한 거예요. 통일미로 바꿔서 재배를 하니까 이 쌀 생산량이 40%나 늘어나서 고질적인 식량난을 드디어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1976년엔 쌀의 완전 자급, 그러니까 수입 없이 우리가 생산한 쌀만으로 새끼 쌀밥을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통일벼에도 단점이 있긴 했어요. 맛이 좀 없었거든요. 이후에는 맛있고 또 수확도 잘 되는 벼 품종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서 1992년에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먹지 않지만 이 통일벼는 쌀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쌀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면서 수출도 할 수 있게 되고요. 1977년에 쌀이 남아 돌아서 14년 만에 쌀 막걸리 제조도 허가가 돼요. 이 쌀 막걸리의 재등장은 그의 10대 뉴스에 포함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때는 그렇게 없어서 못 먹던 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쌀이 남아 돌아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풍년이 계속되니까 처음으로 쌀 증산이 아니라 감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1988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쌀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없어서 못 먹던 쌀이 이렇게 남아돌게 된 이유는 대체 뭐냐? 일단 예전만큼 쌀을 많이 먹지 않아요. 1979년에 백미 기준으로 1년에 1인당 무려 135.6kg나 먹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 72.8kg까지 줄어들고 2021년에는 56.9kg까지 줄어들어요. 1980년대랑 비교하면 40년 만에 쌀을 절반도 안 먹게 된 거예요. 1996년에 일회용 밥인 햇반이 나오는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이 나왔지만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햇반 한 공기, 그러니까 200g도 안 되는 155.8g이에요. 하루 햇반 하나도 안 먹는 셈이죠. 일부 흉년이었던 해를 제외하면 쌀 시장은 거의 매년 30만 톤 정도의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쌀값이 산지거래 가격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나 떨어졌어요. 작년에 쌀 20kg 도매 가격이 56,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4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자가격리도 아니고 쌀을 왜 격리를 시킬까요? 이 쌀 격리는 말 그대로 쌀 생산이 과도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쌀을 사서 보관해 놓는 거예요. 이미 올해 들어서 두 번에 걸쳐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를 했는데 최근에 10만 톤을 또 추가로 격리를 해서 총 37만 톤의 쌀이 시장에서 격리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격리를 시킬 수도 없는 게 지금 전국의 쌀 재고량이 66만 톤 정도 돼요. 근데 또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남은 재고를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또 쌀이 수확이 되면 쌀값은 당연히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정부가 매번 이렇게 쌀이 남아돌 때마다 사들여서 쌓아두기도 힘든 게 재고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30만 톤을 격리하면 약 150억 원의 재고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총 재고 관리 비용은 3,8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정부가 쌀을 매입하면 과잉 생산이 고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미 식습관이 바뀐 상황이라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바뀐 식습관에 맞춰서 쌀 생산 자체를 줄이면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벼농사 같은 경우에 다른 작물보다 노동 강도가 적고 또 기계화 설비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농사 짓기가 무척 편해요. 그리고 쌀 농사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제가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 그냥 짓던 대로 벼농사를 짓는 게 솔직히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우리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이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에 약 25%가 결국에 다시 벼농사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농지를 갑자기 줄이는 건 위험해요. 요새 빵값이 엄청 올랐죠. 빵의 원료인 밀가루는 90% 이상을 수입하는데 전쟁이랑 기후이기 때문에 원자재인 밀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자연히 밀로 만드는 음식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지를 줄이고 기본 먹거리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이런 대외 이슈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이나 콩 같은 주요 곡물 자급률은 무척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농지는 유지를 하되 농민들이 쌀이 아닌 다른 곡물을 재배하고 싶도록 당근 정책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쌀농사처럼 밀농사, 콩농사도 열심히 농법 개발하고 또 새 작물에 맞는 농기계도 지원하고 직불금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어렸을 때 밥 남기면 지옥 가서 남은 거 다 먹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밥을 귀하게 여겼던 민족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쌀이 계속 남아돌게 되면 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은 더 커질 거고요. 무엇보다 매년 쌀값이 이렇게 폭락할 때마다 농민들 시름이 커질 거예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는 쌀 대신 다른 작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식사는 맛있는 쌀밥 한 끼 어떠세요? 아니면 막걸리라도?